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회차 인생을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한번 사는 인생에서 2회차가 어디 있냐고 하시겠지만 저는 요즘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철없던 시절 꿈에 부풀어 시작했던 결혼 생활이 제 인생 최악의 오점으로 남아버렸고 탈출하다시피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찾은 자유라서 더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대부분의 딸들이 아빠와 닮은 남자를 배우자로 원한다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엄마밖에 모르는 아빠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저한테 남편은 아빠 같은 가정적인 남자의 이미지로 각인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살았고 가능하다면 일찍 결혼해서 애도 일찍 낳고 싶었어요.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애를 낳아야 덜 고생이라고요. 애 키우는데 체력 소모가 크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혼과 출산을 또래 친구들보다 빨리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을 했거든요. 남편은 저희과 조교로 한때 교수가 되려고 대학원에 진학해 지도 교수님 뒤치다꺼리를 도맡아 했어요. 하지만 끝도 없는 교수님과 그 집 식구들의 갑질에 시달리기만 했죠. 결국 남편은 교수 사회의 더러운 민낯에 학을 뗐고 교수의 꿈을 접게 되었어요. 그래서 석사 과정도 그만두고 뒤늦게 취직을 하게 되었죠. 남편과 저는 남편이 석사 과정을 밟으며 조교 일을 하던 때 만났어요. 미대 특성상 재료 구입 문제나 야간 작업을 위해 실기실 사용 허가를 받을 일이 많아서 남편과 마주칠 일이 많다 보니 미운정 고운정이 들어버려 사귀게 된 케이스였죠. 대신은 남편이 했지만 사귀다 보니 제가 남편을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창피함도 무릅쓰고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었죠. 결혼 얘기가 나오던 당시 남편은 학과 조교를 그만두고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졸업 후 출판사에 갓 취직한 상태였고요. 주변에서는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좀 더 인생을 즐기다 결혼하지 그러냐는 말들을 했는데 조급한 마음에 제가 결혼을 서둘렀죠. 딸의 이른 결혼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아빠는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딸, 꼭 지금 결혼을 해야겠어. 아빠는 우리 딸이랑 좀 더 같이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결혼을 서둘러? 그러지 말고 30 넘어서 하면 안 돼? 아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아빠는 옆에 사랑하는 여자를 끼고 살면서 나보고 결혼을 천천히 하라고? 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고 싶단 말이야. 괜히 시간 끌다 딴 여자가 날름 체각이라도 하면 아빠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이해 좀 해줘요. 막무가내에 가까운 제 투정에 결국 아빠는 백기를 드셨고 마지못해 결혼을 승낙해 주셨어요. 하지만 제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까지도 아빠는 제 남편을 도둑놈 보듯 하셨어요. 우리 부부는 둘 다 경제적으로 결혼할 준비가 안 된 탓에 시댁에서 어머님과 아직 결혼을 안 한 아주버님을 모시고 함께 살게 됐어요. 평수가 꽤 되는 단독주택이라서 네 식구가 살기에 충분했거든요. 어머님은 아버님과 사별한 뒤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솜씨 좋은 직원을 여럿 데리고 있어서 연 회원권을 끊어서 사용하는 단골도 많고 수입이 꽤 좋은 편이었어요. 하지만 일 때문에 바빠서 집안 살림은 팥줄 도우미 아주머니한테 맡기고 일만 하신다더군요. 남편 말을 들어보면 일 때문이 아니더라도 어머님은 살림할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친정이 잘 살기도 했고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돈을 잘 버셔서 집에 늘 상주 도우미 아줌마가 있었으니까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생활이 전만큼 넉넉하지 않았는데도 도우미 아주머니만큼은 꼭 불렀다고 하니 어지간히도 살림하는 게 싫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시집을 오자마자 글쎄 아주머니를 내보내시지 뭐예요? 집에 여자가 둘이나 있는데
딴 사람 손을 빌릴 필요가 있겠니? 청소야 로봇 청소기가 다 하는 거고,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설거지도 식기세척기가 다 하는데 뭐가 힘들어 사람을 써? 그냥 식구들 끼니나 챙긴다 생각하고 네가 살림 좀 맡아서 해봐. 전업주부로 사는 친정엄마 보고 자랐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솔직히 자신 없었어요. 저희 엄마는 제게 집안일은 일절 시키지 않았거든요. 결혼하면 죽어라 하고 살 텐데 뭐하러 벌써부터 집안일을 하니? 엄마가 할 테니까 넌 네 할 일이나 해. 그간 엄마의 배려 덕에 편히 살았는데 막상 살림을 하게 되니 조금은 배워서 시집 올 걸 하는 후회가 되었어요. 아침에 내 출근 준비만으로도 정신없이 바쁜데 식구들 아침 밥까지 챙기려니 미치고 팔딱 뛰겠더라고요. 살림이 익숙한 사람도 시간에 쫓기면 실수를 하기 마련인데 살림이라곤 해본 적도 없는 저는 오죽했겠어요. 아침마다 전쟁판이 따로 없었죠. 2시간 전부터 준비를 해도 식구들이 식탁에 모일 때까지 국도 제대로 끓여내지 못했어요. 거기다 맛은 또 얼마나 없는지 아침마다 죽어라 일하고도 식구들 눈치를 봐야 했다니까요. 블로그나 유튜브를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막상 하려니 뭐가 그리 복잡하던지 그동안 엄마 앞에서 반찬투정했던 게 미안할 정도였죠. 거기다 어머님 말씀과는 달리 살림에 내 손이 안 가는 곳이 없더라고요. 빨래는 세탁기가 한다지만 다 된 빨래를 널고 걷고 개는 건 모조리 제 몫이었거든요. 청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닥 청소는 로봇 청소기한테 맡겨도 먼지 털고 선반 닦고 하는 건 제가 직접 손으로 해야 했으니까요. 거기다 청소기를 사용하려면 널브러진 것들은 제 손으로 치워야 했으니 비록 기계의 도움을 받는다고는 해도 제가 손 놓고 쉴 수는 없는 거였죠. 그런데도 할 게 없다니 말도 안 되죠. 평일이야 그렇다 쳐도 주말만이라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다면 좋으련만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가 어디 그럴 수가 있나요? 평생 당신 손으로 살림을 살아본 적이 없는 시어머니는 말로 시키는 것만 잘하지 어머님 혼자 쓰는 욕실이며 방 청소까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결국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게 되었죠. 일과 살림을 병행했다가는 제가 제 명에 못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일을 그만둔 이후로는 틈나는 대로 친정엄마한테 달려가 음식도 배우고 살림 사는 요령도 배웠어요. 그 덕에 전보다 집안일이 많이 능숙해지긴 했지만 그와는 반대로 자존감은 하루가 다르게 바닥으로 처박혔죠. 마치 나만 쓸모없는 사람 같았거든요. 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밖에 자기 영역을 가지고 살며 매달 노동의 대가로 월급을 받아왔지만 저는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도 월급은커녕 집에서 노는 사람 취급만 받았으니까요. 거기다 식구들 중 그 누구도 제가 아는 가사노동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누구나 다 하는 쉬운 일이라고 치부할 뿐이었죠. 해도 티도 안 나고 잘해도 그저 당연한 걸로 여겨지는 집안 살림에 저는 몸도 마음도 지쳐갔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남편만큼은 내 노고를 알아줄 줄 알았는데 다른 식구들과 다를 게 하나 없더라고요. 넌 집에서 빤빤히 놀면서 와이셔츠도 안 다려놓고 뭐 했어? 밖에서 죽어라 일하는 내가 이런 걸로 아침부터 신경을 써야겠니? 요즘 회사 분위기도 안 좋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너까지 왜 이래? 넌 내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마음 편히 사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 밖에서 죽어라 일하는 내 고충은 하나도 생각 안 하잖아. 남들 와이프들은 내조도 잘하고 돈도 잘 번다는데 넌 뭐냐? 너도 생각이 있으면 집에서 놀지만 말고 뭐라도 좀 해봐. 남편은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제게 짜증을 내며 풀기 시작했고 남편 하나 믿고 이 집에 시집온 저는 기댈 곳도 하나 없이 외로웠어요. 거기다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면서 제 고충은 더 심해지고 말았죠. 네? 여기서 다 같이 살자고요? 아니, 왜요? 형님이 그러겠대요? 분가 않고 여기서 살겠다냐고요.
자기는 외동으로 외롭게 자라서 식구들 많은 집에서 북적대고 살고 싶대요. 게다가 그 사람이 살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자신이 없나 봐요. 재수씨가 많이 도와주세요. 이건 뭐 혹 하나 덜어내나 했더니 생각지도 않은 혹이 하나 더 들어오는 셈이지 뭐예요. 여보, 차라리 이참에 우리가 분가하면 어떨까? 아주버님네가 여기로 들어와 살겠다는데 굳이 우리까지 여기서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 우리 따로 나가서 살자. 응? 너 정신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당장 집 구할 돈도 없지만 나가 살 집이 있다고 해도 나 혼자 버리러 우리가 어떻게 살아? 돈은 언제 모아서 집 사고 애 키우냐? 그나마 엄마 집에 빌부터 사니까 적금이라도 붓고 사는 건데 당장 네가 돈 벌어 올 것 아니면 그딴 소리 집어치우고 정신 차려. 남편은 더 들으려고도 않고 성질을 내곤 거실로 나갔어요. 그리고 얼마 뒤 형님 친정에서 보낸 혼수가 집에 도착했어요. 고작 방 하나 꾸미는데 무슨 살림이 이렇게나 많나 했더니 소파부터 에어컨, TV, 심지어 스탠드 조명 하나까지 고가의 물건들로 꽉꽉 채워왔더라고요. 어머님은 좋아서 연신 입이 춤을 추더군요. 얘 큰아가 뭘 이렇게 많이 가져왔니? 이걸 다 어디다 놔야 할지 모르겠네. 어머님, 침대도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서 저희 거 사는 김에 하나 샀어요. 소파도 유행 지난 것 같아서 새 걸로 드렸고요. 참, 동서도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내가 하나 사줄게. 예, 쟤는 지 시집 올 때 지 쓸 것만 딸랑 가지고 오는데 사주긴 뭐하러 사주니? 어디 혼수라고든 손바닥만한 치들 방 꾸미는 것 외에 뭐 가져온 게 있어야지. 쟤는 신경 쓸 거 없다. 근데 큰아가 저 걔는 뭐니? 아, 제가 키운 앤데요. 친정에 두고 올 수는 없잖아요. 걔도 가족인데. 어머, 어머님 걔 싫어하세요? 아니다. 싫긴 내가 왜 싫어하니? 내가 걔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근데 얘는 품종이 뭐니? 귀티가 촤알촤알 흐르는 게 꽤 비싸게 주고 산 것 같다 얘. 하긴 니네 친정 수준이 있는데 뭐는 안 비싼 걸로 샀겠니? 평소 개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은 딱 질색이라고 하시던 어머님은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술술 하더군요. 돈 있는 집 딸 앞에서 쩔쩔매는 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개랑 다를 바가 없었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당당하게 시어머니 노릇을 하시더니 돈 많은 집 고명딸인 맏며느리는 상점 모시듯 했어요.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아주버님 내외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그날부터 저는 완전 이 집 무수리가 되어버렸거든요. 아침에 출근을 앞둔 식구들 아침을 차려주고 10시 넘어서 늦지막이 일어난 형님 아침까지 따로 차려줘야 했어요. 식구들 먹을 때 일어나서 같이 먹거나 아니면 직접 차려 먹으면 될걸. 꼭 제 방문까지 두드리고 와선 아침을 차려달라고 하더라고요. 형님, 저는 청소기도 돌려야 하고 빨래도 해야 해요. 아침 정도는 형님이 차려 드세요. 어머 동서, 나 그런 거 못해. 어머님이 집안일은 동서 담당이라고 그러시던데.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생활비도 많이 내잖아. 돈까지 내고 내 손으로 밥 차려 먹을 거면 내가 왜 시집살이를 하겠어? 청소는 나 밥부터 차려주고 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날 퇴근한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이러는 거 있죠. 당연한 거 아니야. 형수가 한 달에 생활비를 얼마나 내는지 알아? 그 돈 받으면서 밥 차려 먹으라고 하면 나라도 기분 나쁘지. 어차피 놀고 있으면서 그깟 밥 한 끼 차려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난리를 쳐. 상황 파악 좀 하고 살아. 말 이상하게 하네. 형님이 생활비를 많이 내는 건 내 알 바 아니야. 그 돈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 아니잖아. 전이나 지금이나 어머님이 나한테 주시는 생활비는 똑같다고. 암튼 난 형님 아침상까지 따로 챙겨줄 생각은 없으니까 돈 받은 어머님이 차려주시던지 생활비 적게 내는 당신이 하던지 마음대로 해. 제 앞에서는 돈 좀 번다고 유세를 떨던 남편이었지만 알고 보니 그동안 집에 생활비를 거의 안 냈더라고요. 그러니 어머님은 돈 안 내는 대신 저한테 몸으로 때우라는 식으로 당당하게 나왔던 거죠. 형님 아침상을 안 차려주겠다고 하자 집에 이상한 기류가 돌기 시작했어요. 형님은 아침마다 밥을 배달시켜 먹기 시작했고 아주버님은 제게 냉랭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밥상머리에서 반찬 투정을 시작으로 청소며 빨래 상태 하나까지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런 건 참을 수 있어요. 정말 저를 열받게 했던 건 외식할 때 형님이 데려온 개도 데리고 가면서 저만 쏙 빼고 자기들끼리만 밖에서 먹고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저녁 준비를 다 해놓고 식구들을 기다렸지 뭐예요. 9시가 다 돼서야 시끌벅적하게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을 보자 화가 나다 못해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밖에서 드시고 올 거면 미리 전화라도 해주시지 그랬어요. 전 그것도 모르고 저녁 다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억울한 마음에 목소리까지 떨며 그렇게 말했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뭐 대단한 메뉴라도 한 거야? 뭐야, 고작 생선조림이잖아. 이거 해놓고 집에서 저녁 안 먹었다고 눈물까지 글썽이다니. 당신도 참 사람 속 좁다. 우린 당신 힘들까봐 일부러 밖에서 저녁 해결하고 온 거라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왜 난리야? 얘, 놔둬라. 그깟 살림 좀 한다고 유세 떨고 싶어하는 모양인데 애가 생각이 그런 걸 어쩌겠니? 지 손이 똥서 아침 안 차려주겠다고 아침부터 배달음식 시켜먹게 만드는 거 보면 모르니? 쟨 딱 그 정도 소갈머리인 거야. 동서, 작작 좀 해. 참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야. 내가 내 돈 주고 밥 먹는데 동서한테 미안한 마음 가질 이유는 없잖아. 억울하면 동서도 돈 벌어. 그놈의 돈. 남의 노동력은 공짜로 부려 쓰는 것들이 돈 가진 유세는 어찌나 내는지 더러워서라도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집에 묶인 몸이라서 당장 돈 벌 길이 막막하더라고요. 경력도 미천한데 그나마도 일 그만두고 살림을 한 지 3년이 넘어서 저를 받아줄 회사가 있을리 만무했고요. 그러다 운명처럼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웹소설 작가 구인 광고를 본 거예요. 학창시절에 장난삼아 소설을 써본 적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재밌다며 돌려보곤 했었거든요. 물론 그 실력으로 당장 돈을 벌기는 힘들겠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웹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블로그랑 유튜브에 웹소설로 돈 버는 방법이 나와 있어서 그걸 참고해 플랫폼을 정하고 본격적으로 소설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무료로 올리다가 독자가 늘기 시작하면서 출판사로부터 계약하자는 연락을 받아 계약을 했고 소설을 유료로 돌려서 조금씩 수익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웹소설을 쓰기 시작하고부터는 가족들의 핍박과 어이없는 갑질에도 신경이 덜 쓰이고 사소한 일에 열을 올리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니들은 떠들어라. 난 내 갈 길 갈란다. 이런 식이었죠. 그렇게 가족들과 거리를 두고 지내던 어느 날 문제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형님이 임신을 한 거였죠. 먼저 결혼한 저희 부부는 아직 아이 소식이 없던 터라 시어머니는 첫 손주 소식에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드디어 내가 손주를 안게 됐구나. 우리 큰애 임신도 축하할 겸 이참에 온 가족이 가족여행이라도 갈까? 큰애야, 어디가 좋겠니? 어머님, 기왕 가는 거 우리 유럽으로 갈까요? 스위스가 그렇게 좋다는데 우리 거기로 가요. 즉흥적으로 시작된 여행 계획은 불과 며칠 사이에 항공권이며 숙소까지 일사천리로 준비됐어요. 그리고 여행을 떠나는 날 아침, 저는 기가 막힌 소리를 듣게 됐어요. 예, 작은 애야, 너도 가려고 짐 싼 거니? 너까지 가면 코코밥은 누가 챙기니? 어머님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빤히 바라보셨어요. 그래 동서, 우리 코코 밥도 챙겨야 하고 목욕도 시켜야 하는데 동서까지 가면 코코는 어떡해? 요즘 애견 호텔 관리가 엉망이라는 기사도 못 봤어? 그러니까 자기 개새끼 밥 줄 사람 없다고 저만 빼고 가족여행을 가겠다 이거였어요. 남편 놈은 지 와이프만 혼자 남겨두고 여행을 가겠다는데도 화를 내기는커녕 소풍 전날 아이처럼 여행 갈 생각에 들떠있더라고요. 보다 못한 아주버님이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제게 주더군요. 재수씨, 이거 용돈하세요. 우리 코코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곤 저를 제외한 온 가족이 여행을 떠났어요.
방금 전까지 시끌벅적하던 집에 혼자 있으려니 기분이 묘했어요. 그때 아빠한테 문자가 왔어요. 우리 딸 여행 잘하고 와. 아빠가 계좌로 용돈 좀 넣었으니까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재밌게 놀다 와. 우리 딸 사랑한다. 아빠의 문자에 참았던 눈물이 터졌고 그렇게 몇 시간을 그 자리에 앉아서 서럽게 울었어요. 이게 내가 그토록 바랬던 결혼 생활의 결과인가 생각하니 마치 제 인생이 쓰레기통에 처박힌 냄새나는 오물덩이 같아서 비참하더라고요. 그래, 여기서 이런 더러운 꼴 당하고 사느니 차라리 이혼녀로 살자 싶어서 그 길로 제 짐을 싸서 집을 나왔어요. 걔는 아주버님이 준 돈으로 집 근처 애견 호텔에 맡겨두었고요. 여행 간다던 딸이 짐까지 싸들고 친정으로 돌아오자 엄마랑 아빠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마도 제가 속상할까봐 자세한 내막은 묻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2주가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야, 너 어딨어? 그보다 형수님이 코코 어딨냐고 난리셔. 네 형수 코코는 전철역 근처 애견샵 알지? 거기 맡겨놨어. 미쳤어? 애견 호텔에 맡기지 말라고 했잖아. 넌 집에 있으면서 걔도 안 보고 어디서 뭘 하는 거야. 안 그래도 여행 갔다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밥도 안 해놓고 너 당장 튀어와서 밥부터 해. 엄마가 칼칼한 닭볶음탕 드시고 싶다니까 올 때 재료도 사오고. 미친 새끼, 그걸 내가 왜 하니? 너 방에 있던 내 짐 사라진 거 못 봤어? 나 너랑 끝내려고 집 나왔어. 자세한 이혼 조건은 내가 문서로 정리해서 이메일로 보낼 테니까 너도 마음의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리고 네 형수한테 전해. 그렇게 네 개새끼가 소중하면 남의 손에 맡기지 말고 네가 직접 싸 메고 다니라고. 암튼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앞으로는 전화하지 말고 문자로 해. 네 목소리만 들어도 역겨우니까. 그렇게 전화를 끊고 그동안 작성해둔 이혼 조건 문서를 남편 이메일로 보냈어요. 정확히는 그동안 제가 그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했던 시간과 그에 따른 급여 명세서였죠. 거기다 결혼 후 우리 부부가 모은 돈에 대한 재산 분할 금액까지 정확히 명시해 엑셀 파일을 첨부했어요. 그러자 득달같이 남편이 제 친정으로 달려왔더군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저희 부모님께 인사도 않고 저한테 소리쳤어요. 너 미쳤냐?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나한테 위자료를 달래. 결혼하고 이날 이때까지 네가 누구 돈으로 먹고 살았는데 일도 않고 집구석에서 노는 거 참고 살아준 나한테 돈을 줘도 모자랄 판에 위자료? 가사 노동금? 웃기시네. 야,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라. 가정주부한테 돈 주고 사는 남자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냐? 넌 그렇게 상식이 없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래? 잔말 말고 당장 우리 집에 가서 엄마랑 형수한테 사과부터 해. 걔 밥 좀 챙겨주라고 집에 남겨놨더니 걔는 남한테 맡겨두고 혼자 여기로 와 있어? 아주 네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빨리 안 오고 뭘 꿈을 대. 그때였어요. 저희 아빠가 남편의 뺨을 세게 올려붙이셨어요. 장인어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장인? 누가 네 장인이냐? 귀한 내 딸 데려가 고작 개밥 주라고 가족여행도 안 데려가는 놈이 어디서 나보고 장인이래? 너 그동안 우리 정인이 데려다가 네 집 식모로 부렸던 거냐? 너 하나라도 모자라 온 가족이 내 딸을 구박하고 부려먹었던 거냐고? 이런 개떡 같은 집구석 같은 이라고? 정인이가 네 놈이랑 살겠다고 해도 이젠 내가 안 보낸다. 너랑 니네 집구석 인간들한테는 내 딸 절대 안 보내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똑똑히 잘 들어라. 그간 니들이 내 딸한테 한 짓들 하나도 안 빼고 고스란히 돌려줄 테니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알았어? 아빠는 제 남편의 멱살을 쥐고 대문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얼마 뒤 저는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동안 제가 시댁에서 가사노동을 했던 거에 대한 위자료와 남편으로부터 정당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일도 안 한 가정주부한테 왜 자기가 힘들게 번 돈을 나눠주냐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오히려 그 바람에 판사님한테 꾸중을 듣게 되었죠. 이혼 후 저는 친정에서 지내며 본격적으로 웹소설 집필에 몰두했어요. 출판사의 지원 덕에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플랫폼에 소설 연재도 하고
그간 깔아놓은 작품이 꽤 돼서 어지간한 대기업 간부들 수입만큼 돈도 벌게 되었죠. 그리고 이듬해 5월 어느 날이었어요. 이혼한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층 사근사근한 목소리로 근처에 와 있다며 얘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만나기로 한 카페에 나가보니 글쎄 시어머니까지 대동하고 온 거 있죠. 모자는 생전 안 하던 짓까지 하며 저한테 그간 어떻게 지냈냐며 얼굴이 많이 헬쓱해진 것 같다는 둥, 밥은 잘 먹고 있냐는 둥 되도 않는 걱정을 하며 딸랑이를 흔들더군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하던 그때 남편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이런 게 집으로 날아왔더라고. 몰랐는데 자기 원고료가 꽤 되더라. 난 억대 연봉은 대기업 간부들이나 받는 줄 알았지. 내 와이프가 받고 사는 줄은 몰랐네. 진작 말하지 그랬어. 그랬으면 자기 작업하는데 방해 안 했을 텐데. 그래서 말인데 자기야, 우리 다시 재결합하면 어떨까? 엄마가 자기 힘들까봐 형네 부부도 내보냈어. 그러니까 앞으로 엄마랑 우리 부부만 오붓하게 살 수 있다고. 뭐 정 싫다면 우리만 분가해서 사는 방법도 있고 뭐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다시 시작하자. 그래, 얘 말이 맞다. 네가 원한다면 내가 분가 허락하마. 솔직히 큰애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아무 문제 없었잖니? 큰애 그것이 집 좀 산다고 너를 몸종 부리듯이 좀 괴롭혔니? 그나마도 지금은 지 아빠 사업도 쫄딱 망해서 거지꼴이 됐지만 내가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네 편이 돼줄 테니까 큰애 걱정은 말고 재결합하려무나. 내가 너 그렇게 보내고 걱정이 돼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았다. 이게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죽고 못 살던 남편도 버리고 집을 나갔을까 생각하니까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 그러니까 아가 집으로 돌아오렴. 우리 다시 예전처럼 살자꾸나. 아주 주접이 풍년이더군요. 뭐라는 건지. 뭔. 이보세요. 두 분 다 정신 좀 차리세요. 정말 내가 형님 때문에 저 사람이랑 헤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 문제가 없었다고요? 아우, 이거 아주 단단히 미치셨네. 형님은 빙산의 일각이고 정말 문제는 바로 아주머니 아들 때문입니다. 지 와이프를 공짜 가사도우미로 하는 파렴치한 놈 때문이라고요. 물론 자식을 저렇게 키운 아주머니 잘못도 없다고는 못하겠죠. 한마디로 그 집구석에 있는 인간들은 죄다 인간 말종의 하자들이란 말입니다. 내가 억대 연봉 작가가 되고 나니 이제야 댁들 눈에 내가 사람으로 보이나 본데 어쩌죠? 내 눈엔 더 이상 당신들이 인간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재결합 같은 개소리 짓거리지 말고 가서 발이나 씻고 잠이나 자세요.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시덥잖은 일로 연락하면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조심들 하시고요. 알았어요? 별 가짜는 것들이 아까운 내 시간을 뺏고 난리야. 저는 우편물을 들고 횡하니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로도 남편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제게 연락을 했지만 아빠가 남편 회사까지 찾아가 한바탕 난리를 쳐주자 그제야 그만두더군요. 저는 현재 웹소설 작가로 제게 주어진 2회차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꿈을 버린 건 아니에요. 다만 행복한 가정은 내 행복에서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기에 우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걷기로 한 거죠. 내가 소외되고 핍박받는다면 행복한 가정은 절대 이룰 수 없으니까요. 그럼 저는 제 인생의 행복을 위해 다시 일하러 가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